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제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제 카페에는 빈티지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기까지 저는 상상도 못했던 폭풍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건 1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기뻐하던 날이었죠. 사실 저도 정말 기뻤어요. 남편은 입사 3년 만에 대리가 됐는데 그 후로 7년 동안 진급이 막혀 있었거든요. 보통 대리에서 과장까지 3년, 4년이면 된다는데 남편은 유독 오래 걸렸어요. 과장 승진에서 2번이나 누락됐었죠. 첫 번째는 실적 부족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TO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3년 전에 겨우 과장이 됐고 이번에 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며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동기들은 이미 차장, 부장 달고 있는데 자기만 뒤처진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왜 나만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여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놈의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특히 대학 동기인 김 부장은 이미 2년 전에 부장으로 진급한 날 좌절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 남편이 드디어 부장이 됐다니 저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여보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 이제야 됐어.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할까요? 좋지. 애들도 좋아하겠다.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이야? 딸 목소리가 밝네. 김서방이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인정받았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후로 쭉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회사에서 퇴직하신 후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2년 만에 망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보험 영업도 하시고 대리운전도 하시고 새벽엔 도매시장에서 하역 일도 하셨죠. 10년 넘게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5년 전에 드디어 작은 치킨집을 차리신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비싸서 개인 가게로 시작하셨죠. 치킨집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테이블도 4개뿐인 정말 소박한 곳이었죠. 하지만 아버진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의 가게라는 게 생겼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3년간의 투병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으로 집도 팔고 적금도 탔겠죠. 아빠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잘 있으니까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미소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저 하나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사셨어요. 제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당시엔 택시 운전도 하시고 주말엔 공사장 일용직도 다니셨죠. 넌 공부만 해. 돈은 아빠가 벌게. 아빠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가 벌어서 쓸게요. 안 돼. 네 엄마가 못다 본 네 모습 아빠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렇게 아버진 제 앞에선 한 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살아오셨어요. 내가 축하하러 가야겠다. 사위 승진했는데 장인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에이 아빠 바쁘신데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좋은 날에 가족이 함께 해야지. 오늘 저녁에 갈게. 가긴 어떡하고요. 하루 일찍 닫으면 되지 뭐. 사위 승진이 더 중요해.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사실 요즘 치킨집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던데 굳이 오시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진 막무가내셨어요. 사실 남편은 최근 몇 년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장인어른 고생 많으시다며 안쓰러워했는데 점점 왜 아직도 치킨집을 하시냐는 식으로 바뀌었죠. 명절 때도 친정엔 잠깐만 들렀다가 시댁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 생신도 핑계대고 빠진 적이 많았어요. 처가가 좀 더 나았으면 내 인생도 좀 달라졌을 텐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온 날에는 저런 말도 가끔 했고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오셨어요. 한 손엔 고급 양주 박스를 들고 계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주가 30만 원이 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치킨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남기기 힘든데 한 달 용돈을 다 모아서 사오신 거였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자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반에서 2등 했어요. 할아버지, 치킨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못 가져왔어. 다음에 꼭 해줄게. 그때 방에서 나온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입고 계신 낡은 점퍼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그 점퍼는 아버지가 치킨집에서 일할 때 늘 입으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빨아도 배어든 기름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그런 점퍼였죠.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아빠, 할아버지 오셨는데. 어른들끼리 따로 얘기할 거니까 들어가. 남편이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그래, 사위 축하해. 부장 됐다며? 네, 이제야 됐네요. 남편의 인사가 시큰둥했어요. 평소에도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그 점퍼를 싫어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어요. 장인어른, 또 그 점퍼 입고 오셨네요? 제가 새 옷 사드린다니까요. 이게 편해서 그래. 일할 때 입는 거라. 그러니까요. 일할 때 입는 걸 왜 여기까지 입고 오세요? 저는 남편 팔을 살짝 꼬집으며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무시했어요. 그렇게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가져오신 양주 상자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어요. 상자를 여시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비싼 술을 사는 게 부담스러우셨겠죠? 김서방이 승진했다니까 기분 좋아서 가져왔어.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남편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아버지 앞에서 부부싸움할 순 없어 참았어요. 승진기념으로 좋은 거 하나 사봤지. 저 양주는 도수가 세서 잘 못 마셔요. 내일 중요한 미팅도 있고. 그래? 그럼 나중에 마셔. 아버지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아버지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셨어요. 새로 개발한 메뉴라며 직접 만들어 오신 안주였죠. 닭강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레시피 연구한다고 하셨던 바로 그 메뉴였어요. 맞다. 이거 새로 만든 메뉴인데 맛 좀 봐봐. 장인어른, 애들이 벌써 저녁 먹었어요.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간식으로 먹어. 네, 감사합니다. 남편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어요. 아빠 요리 솜씨 좋으시잖아요. 애들도 외할아버지 치킨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 우리 손자들이? 큰애가 지난번에 외할아버지 닭강정 또 먹고 싶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큰애는 외할아버지 치킨이 프랜차이즈보다 맛있다고 늘 자랑했고 작은애는 아버지가 해주신 닭강정을 먹고 싶다고 자주 졸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못해 앉아있는 게 눈에 보였죠. 저녁을 간단히 차리고 남편이 와인을 꺼내왔는데 꽤 비싼 와인이었어요. 평소에는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그런 와인이었죠. 그런데 와인잔을 3개가 아닌 2개만 꺼내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소주 드시죠? 와인은 입맛에 안 맞으실 것 같은데.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에이, 아니에요. 제가 소주 가져올게요. 장인어른은 그게 편하시잖아요. 남편이 아버지껜 소주 드시라며 소주잔을 놓더라고요. 제가 와인잔 하나 더 가져오려고 하니까 말렸어요. 시간이 흘러 술에 취한 남편은 계속 자기 자랑을 늘어놨어요. 이제 부장이니까 연봉도 6천만 원이 넘어요. 스톡 옵션도 받고 성과급도 따로 있고요. 대단하구나. 정말 잘 됐다. 이제 인정받은 거죠.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맞장구 쳐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제를 돌렸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치킨집 하시느라 힘드시죠? 요즘 치킨집 경쟁이 장난 아니던데. 뭐 먹고 살 만큼은 벌지. 얼마나 버세요? 하루에 몇 마리나 팔려요? 왜 굳이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팔려. 적당히가 얼마예요? 50마리? 100마리? 하루에 3, 40마리 정도? 그것밖에 안 팔려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남아요?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남편은 계속 캐물었죠. 그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요즘 치킨집 3년 안에 80%가 망한다던데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이도 있으신데 계속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일하시기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장인어른,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때 남편이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을 세기 시작하더니 5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자요, 저 이제 부장이니까 장인어른 용돈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생활비에 보태세요. 또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 받는 모욕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왜? 장인어른 좋아서 도와드리려는 건데. 제가 소리쳤어요. 이건 정말 아니었으니까요. 사실이잖아. 처갓집 가난한 거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 회식 때마다 장인어른이 치킨집 하신다며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민망해? 우리 아빠가 민망해? 그래. 이제 부장된 사람 장인이 치킨집 사장이면 좀 그렇지 않아?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다 장인어른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처럼 좀 받쳐줬으면 합해서 우리도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갔을 텐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난한 건 맞다.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 말을 잘랐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어차피 가족인데 부끄러울 거 있어요. 아버지가 수저를 놓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김서방,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목소린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을 거예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요. 우습다뇨.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도움? 이게 도움이야?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치킨집 사장이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세워요. 내가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때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시더니 잠깐 실례한다며 전화를 받으셨죠. 영식아, 그래. 응, 알았어. 짧은 통화였어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딸, 그만 가볼게. 아빠, 벌써 가시려고요? 할 일이 있어서. 괜찮아, 간다. 아버지는 고집을 피우셨죠. 장인어른, 뭐 대단한 친구라도 있으세요? 뭐 치킨집 사장님들 모임인가? 술 취한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버진 대답 없이 그저 쓸쓸하게 웃기만 하셨죠.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으시는 동안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만 마시면 저래요. 미안해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너 고생시키는구나. 아빠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저예요. 아니야. 찜서방 말도 틀린 건 아니잖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됐어. 그래도 김서방이 출세해서 다행이야. 부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해줘.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든든했던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었죠. 구부정한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 낡은 점퍼, 모든 게 짠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죠. 당신,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사실이요?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 뭐 거짓말이야? 장인어른 가난한 거, 치킨집 하는 거 다 사실이잖아.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체면이란 게 있어. 부장 됐는데 장인이 치킨집 사장이면 어떻게 보이겠어? 체면? 지금 체면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모르겠지. 회사에서 다들 처가 자랑할 때 나만 할 말이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산 건가? 우리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근데 당신도 처음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어렸다고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됐어. 맨날 장인 편만 들면서.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말이야. 알아? 가족을 위해서? 아빠 모욕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최 부장은 장인이 대기업 임원이야. 박 차장은 장인이 병원장이고 이 과장은 장인이 건물주인데 난 뭐라고 말해? 그래서요. 우리 아빠가 치킨집 사장이라서 부끄러워요? 그래, 좀 그렇다고. 됐어? 만족해? 그날 밤 전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잠이 올 리 없었죠. 아버지 생각에 눈물만 났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찾아갈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오후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들입니다. 김 부장님 혹시 댁에 계신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직 안 왔는데 무슨 일이실까요? 비물산 박영식 사장님이 내일 아침에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비물산이면 남편 회사 주요 거래처라고 들었어요.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이라 했는데 왜 갑자기 사장이 직접 찾아온다고 했을까요? 잠시 후 퇴근한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죠. 박 사장님이? 갑자기 왜? 몰라요. 내일 아침에 꼭 보자고 했대요. 이상하네. 다음 주에 정기 미팅 있는데.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고 했죠. 그날 밤 남편은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큰 계약건이라도 있나? 아니면 클레임이라도. 별일 아닐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제 일로 아직 화가 나 있었지만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니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도 손이 떨렸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점심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여보, 나야. 무슨 일 있어요? 박 사장님 만났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뜸을 들여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말했어요. 장인어른 대체 누구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 사장님이 장인어른 40년 지기 친구라고. 뭐라고요? 저도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과 친구라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이 회사 들어온 것도 그동안 우리 회사가
비물상과 거래한 것도 다 장인 때문이래. 남편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9시에 박 사장님 만났어. 평소엔 우리 회사로 오라고 하는데 오늘은 성진물산 본사로 오라고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죠. 물을 한 잔 따라줬더니 벌컥벌컥 마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박 사장님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 평소엔 온화한 분인데 오늘은 달랐어. 앉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는데요? 자네 장인이 내 대학 룸메이트였다는 거 알고 있냐는 거야.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어. 우리 장인어른이 치킨집 하시는 분인데 무슨 룸메이트냐고 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 사장이 보여줬다는 사진을 찍어온 거였죠. 흑백 사진이었는데 거기엔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박영식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였죠. 20대의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지만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죠. 사진 뒤에는 1982년 봄, 영식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그러더라. 장인어른이 대학 4년 내내 전액 장학금 받은 수재였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하고 교수님들도 대학원 가라고 붙잡았는데 취직을 선택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니.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남편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졸업하고 당시 최고 대기업 중 하나인 A그룹에 입사했대. 거기서도 승승장구해서 입사 3년 만에 대리, 7년 만에 과장, 그리고 40이 되기 전에 부장까지 올라갔다고. A그룹이면 90년대 초까지 정말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거기서 부장이었다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텐데. 근데 IMF 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대. 장인어른은 명예퇴직을 선택했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죠.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계시는 날이 많아졌고 어머니는 한숨을 자주 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다른 일 할 거야 라며 억지로 웃으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말이야. 사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어. 내 스펙은 중간 정도였고 솔직히 붙을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그런데 박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대. 장인어른이.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영식아, 우리 사위가 네 거래처에 지원했더라. 한 번만 봐줄 수 있겠니? 실력은 있는 애야. 기회만 주면 잘할 거다. 그렇게 부탁했대. 남편은 그동안 자기 실력으로 입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했었죠. 근데 그게 다 아버지의 도움이었다니. 박 사장님이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우리 회사 인사팀에 슬쩍 추천했대. 단 절대로 나한텐 이 사실 알리지 말라고 장인어른이 신신당부했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남편은 어제 그런 모욕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전이면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때였죠. 거래처를 잃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물산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시장가보다 10% 높은 가격으로요. 그것도 아빠가 박 사장님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사장님 말로는 장인어른이 직접 찾아왔대. 무릎까지 꿇었다고. 뭐라고요? 영식아, 큰 부탁이 있다. 우리 사위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내 딸이 고생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라면 무릎까지 꿇으셨다니.
박 사장님이 그때 정말 놀랬대. 대학 때부터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했던 친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거래를 시작한 거고.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어요. 내가 그 덕분에 그때 과장으로 승진했잖아. 그 계약 성사시킨 공로로. 근데 그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었어. 내 실력이 아니라.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중소기업인 남편 회사가 왜 성진물산과 거래할 수 있었는지, 왜 남편이 큰 실적 없이도 승진할 수 있었는지. 근데 어제 남편이 또 말을 잇지 못했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박 사장님이 어제 대학 동창회가 때 졸업 40주년 기념이라고 거기서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처음엔 서로 반갑게 인사했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러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장인어른 표정이 어두워지더래. 그래서 박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아마 그 다음 내용을 말하기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결국 어제 있었던 일 다 말씀하셨대. 내가 돈 봉투 던지면서 한 말까지. 전 차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유난히 흐렸어요. 거기 있던 동창들이 다 들었대. 현직 판사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었고 다른 대기업 사장들도 여럿 있었는데 모두가 경악했다고. 그래서 박 사장님이 40년 지기 친구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오늘 아침 일찍 날 부른 거야.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모르겠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남편이 절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부장이 되어 의기양양하던 어제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지 않아요? 뭐? 아빠한테 어떻게 사과할 건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인어른이 날 용서해 주실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 모욕을 당하고도 용서할 수 있을지요? 그날 밤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새벽 4시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제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을 생각하면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다음 날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부하 직원들이 날 인사팀에 신고했대. 뭐라고요? 갑질이랑 부적절한 언행으로.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을 다 녹음해뒀나 봐. 전 놀라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소에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식 때 가끔 봤거든요. 욕설은 기본이었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자주 시켰죠.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눈에 선했어요. 녹음 파일이 수십 개래. 심지어 동영상도 있고. 동영상도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비물산에서 정식으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어. 박 사장님이 직접 전화했대.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과는 일 못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그 거만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징계위원회 열린대 다음 주에.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옷부터 갈아입었을 텐데 그럴 힘도 없나 봐요. 이게 다 장인어른 때문이야. 박 사장한테 이러지만 않았어도. 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예요. 남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절 쳐다봤어요. 업보? 지금 나한테 업보 운운하는 거야? 그래요. 당신이 그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요. 아랫사람은 무시하고 윗사람한테만 비굴하게 굴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지.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초조해했어요.
평소엔 아침을 꼭 먹는데 그날은 커피만 마셨죠. 손이 계속 떨려 컵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끝났어.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장 승진 취소, 과장으로 강등, 3개월 정직.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어요. 정직이면 월급이 반만 나온대. 그나마 해고는 면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죽은 개처럼 축 처져 있었죠.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하루아침 이렇게 되다니.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낮 12시까지 자고 일어나면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드라마 재방송만 봤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취해서 횡설수설했죠. 여보, 장인어른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보자. 싫다고 했잖아요.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박 사장한테 말 좀 해달라고. 매일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아빤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왜 사위잖아. 딸이 고생하는데 모른 척할 수 있어?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돈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주가 지났을 때 전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치킨집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집에 계셨죠.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후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며칠 만에 10살은 늙으신 것 같았죠.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타주신 차를 마셨어요. 예전 같으면 과자라도 내오셨을 텐데 오늘은 차만 딸랑 나왔죠. 아빠,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받았어요. 그래?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됐고 3개월 정직이래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들으셨어요. 놀라는 기색도 안타까워하는 기색도 없었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정직 끝나고 복직해도 한직으로 갈 거래요. 그런가? 아빠, 혹시 박 사장님께 한 말씀만. 안 돼.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죠. 내가 10년 동안 충분히 도와줬어. 입사할 때도 승진할 때도 회사 어려울 때도. 이젠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지만 아빠, 저희 생활이. 어렵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나도 알아. 김서방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부하 직원들 괴롭히고 약자한텐 갑질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제일 화나는 건 돈 50만 원 던진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야. 나를,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그리고 모두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은 사람을 지위와 돈으로만 판단했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또 술에 취해 있었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죠. 맥주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안주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충혈된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장인은 만났어? 네. 뭐래? 도와준대? 아니요, 안 도와준대요. 뭐? 아니, 사위가 이렇게 망했는데? 그때 큰애가 방에서 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였죠. 학원 갈 시간이었나 봐요. 엄마, 아빠 왜 맨날 집에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가 좀 아파서 쉬고 있어. 거짓말.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럼 아빠 회사에서 잘린 거라는데? 그네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미 다 알만한 나이였죠. 그런 거 아니야. 잠깐 쉬는 거야. 다 알아요. 외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거라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큰애가 나가고 나자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것 봐! 애들까지 날 무시해!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도? 돈과 지위만 보고 살면 이렇게 돼요. 가족도 잃고 존경도 잃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더 심하게 망가졌어요.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취했죠. 면도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인사팀장이었죠. 사모님, 김 부장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래도 꼭 통화를 해야 해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을 깨워 전화를 받게 했어요. 5분쯤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떨어뜨렸죠. 무슨 일이에요? 구조조정 1차 대상자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회사도 더는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나 봐요. 10년 다닌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부장 승진의 기쁨을 느낀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요. 남편은 그날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페인처럼 지냈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술만 마셨어요. 가끔 제정신이 들면 화를 냈죠. 다 장인 때문이야. 장인이 날 망쳤어. 또 그 소리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맞잖아. 장인이 박 사장한테 이러지만 않았어도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빠가 없었으면 당신이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빠가 없었으면 과장 승진도 못했겠죠? 회사가 망할 뻔했을 때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빠가 10년 동안 당신을 도와줬어요. 근데 당신은 뭘 했죠? 50만 원 던지며 모욕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접시가 깨지고 컵이 날아갔어요. 닥쳐! 이씨! 다 니네 아버지 때문이야! 니네 집안 때문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때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작은애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 아빠 왜 저래요? 무서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다 꺼져! 다 필요 없어! 그 순간 전 결심했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이 망가지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얘들아, 방에 가서 짐 싸. 뭐? 지금 뭐 한다고? 보면 몰라요? 짐 싸는 거예요. 전 침실로 가서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따라와서 막으려 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아이들과 함께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따라왔죠.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진짜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예요? 당분간은. 좋아! 외할아버지 치킨 맨날 먹을 수 있겠다. 작은애의 순수한 반응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는 그저 자상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가 왔지만 읽지 않았죠.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버지가 나오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고 놀라셨죠? 아버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짐을 들어주시고는 집으로 안내하셨죠. 할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도 반갑게 아이들을 안아주셨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아버지가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힘들었지? 아빠, 말 안 해도 알아. 눈에 다 보이는데. 그 말씀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남편을 잘못 봤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아빠가 그런 일 겪으셨는데.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버진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더는 아빠의 고함 소리나 물건 던지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 거실에 나와 아버지와 차를 마셨어요. 치킨집은 언제 다시 여실 거예요? 글쎄, 아직은 좀... 혹시 저 때문에...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전 알았어요.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 받은 모욕이 얼마나 깊은지.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게 일이요. 넌 애들 돌봐야지.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면 시간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뭐 같이 하면 좋지. 다음 날부터 전 아버지와 함께 치킨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구석구석 청소하고 기름때를 닦고 재료를 점검했어요. 일주일 후 치킨집은 새 단장을 하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여행 좀 다녀왔어요. 가게 문 안 열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인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사장님, 오늘도 노인정에 치킨 보내드릴 거죠? 그럼요. 매주 금요일이잖아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동네 노인정에 치킨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계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께도 종종 배달하셨고요. 전세삼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이런 아버지를 가난한 치킨집 사장으로만 봤던 거죠. 한편 남편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요.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가? 그것도 애들까지 데리고?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못 참겠다니! 부부는 참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 어머님은 모르세요. 남편이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다 들었어. 그래도 그렇지 그깟일로. 그깟일이요? 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그깟일이 아니에요. 현실을 봐.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정직하게 살 거예요. 가난해도 떳떳하게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돈이 대기업 사장 친구라며? 그런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때? 전화를 끊었어요. 더는 대화가 무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서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치킨집 준비를 했죠. 처음엔 기름 냄새가 싫었는데 이상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닭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묵묵한 손놀림 속에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재료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너 예전에 카페 하고 싶다고 했지? 그때 농담으로. 농담 아니잖아. 네 눈빛을 봤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나오는 눈빛.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 결혼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놨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잠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언젠가는 아담한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그런 꿈은 사치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어요. 우리 가게 옆 공간이 비었어. 부동산에 물어보니 월세도 저렴하대. 건물주가 나랑 오래 알던 사이라 잘해준다고 하더라. 아빠, 그래도 창업은 돈도 많이 들고. 네가 모아둔 돈도 있다며. 그리고 아버지가 방으로 가시더니 낡은 통장을 가져오셨어요. 이거 네 엄마가 너 주려고 모아둔 거야.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는데 그땐 형편이 안 돼서 못 줬어. 통장을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암 투병하면서도 조금씩 모았어. 우리 딸 꿈 이뤄주고 싶다고. 그날 밤 전 결심했죠. 이제는 정말 제 꿈을 이뤄볼 때라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그 공간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죠. 인테리어는 최대한 아끼기로 했어요. 대신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아빠, 이 탁자 어때요? 중고 가구점에서 찾았어요. 좀 낡았는데. 이게 빈티지예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요. 아버지와 함께 중고 가구를 사서 직접 페인트 칠했어요. 하얀색으로 칠하니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죠. 의자도 하나하나 골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그게 오히려 개성 있어 보였죠. 그렇게 2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오픈 날이 왔어요. 따뜻한 오후라는 이름으로 정했죠. 거창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오픈 첫날 새벽,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손님이 올까? 커피 맛이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들었죠. 어머, 여기가 사장님 따님 카페예요? 오픈하자 아버지 단골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치킨집 옆에 카페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였죠. 그 후로 하나둘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카페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수익도 안정적이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고용했어요. 미혼모 가정의 엄마였는데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고 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뭘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택배입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서로 얼어붙은 채 몇 초간 바라봤죠. 남편은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가릴 수 없었어요. 한때 그렇게 말끔했던 남편, 명품 정장에 구두도 항상 반짝반짝 닦아서 신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이제는 땀에 젖은 택배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타서 거칠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여기 사인.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전 아무 말 없이 사인했죠. 그때 가게 안을 둘러보던 남편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부러움? 후회? 그리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잠깐만요. 돌아서려는 남편을 불렀어요. 커피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바빠서. 남편은 거의 도망치듯 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죠. 무거운 택배 카트를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죠. 며칠 후에는 다른 택배 기사가 왔어요. 남편은 그 구역에서 빠진 것 같았어요. 일부러 피한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었죠. 망설이다가 돌아서려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문을 열었어요. 커피 한잔하고 가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카페를 둘러보는 눈빛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 택배 일은 힘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그래요? 응.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니까. 비록 적지만.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에는 내가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만했지.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남편을 보시곤 잠시 멈칫하셨죠.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그게 진짜 사과야. 남편이 울먹이며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양주 상자를 꺼내오셨어요. 2년 전 그날의 그 양주였죠. 이걸 봐. 먼지가 많이 앉았지? 네. 하지만 술은 그대로야.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났을 거야. 사람도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지. 김서방이 진짜 변했는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어. 그럼 언제까지...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네 마음이 열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병원인데요. 김정우 씨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지만...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왜 왔어? 연락처에 나밖에 없었나 봐요. 남편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 후로 가끔 병원에 들렀죠. 아이들도 데리고 갔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아빠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제 택배 일 안 해요? 당분간은 못해. 다리가 나으면 다시 할 거야.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남편이 변한 모습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퇴원 후 남편은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안했죠. 우리 집 근처 작은 방 구해줄게요. 아이들도 가끔 볼 수 있게. 그렇게 남편은 우리 근처로 이사했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갔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제 양주를 열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김서방이 진짜 변한 것 같다. 물론 완전히 용서하긴 어렵겠지만. 아버지가 양주 상자를 열었어요. 3년 묵은 양주였죠. 축하할 일이 생겼어. 너희들이 다시 가족이 되는 거.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도 초대했죠. 아버지가 양주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이 술은 3년 전 김서방 부장 승진 축하한다고 산 거야. 그때는 그게 축하할 일인 줄 알았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축하할 일은 따로 있었어. 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 그게 진짜 축하할 일이야. 아버지가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들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양주는 씁쓸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마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처럼. 지금 전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다리가 나은 후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고 주말엔 아이들을 만나요. 완전한 재결합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죠. 창밖을 보면 여전히 아버지의 치킨집이 보여요. 3년 전 그날 양주를 들고 오셨던 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그 양주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제 알아요. 그건 단순한 축하의 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지 말라는, 진짜 성공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에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죠.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며 대답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거고요.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신 삶처럼 전 오늘도 작은 카페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젠 확실히 알아요. 양주는 아직도 집에 있어요. 언젠가 또 열 날이 올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멋진 사람이 되는 날,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날, 혹은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전 커피를 내려요. 아버지처럼 묵묵히, 그리고 정직하게.